매일매일 수상한 매일함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지의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이곳은 수상한 매일함. 저는 서사페 김PD입니다. 자, 미녀 개그우먼 허한나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쌩얼입니다.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설명 안 해주셔도. 네. 우리 미남 파일럿님은 선크림을 늘 바르시나요? 아니요, 저는 아예 안 발라요. 로션도요? 예, 로션도요? 예, 원래 프로파일을 할 때 전혀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냄새를. 원래 직업적으로는 못 쓰게 하거든요. 근데 저야 원래 안 썼으니까. 근데 로션 쓰는 애들이 좀 처음에는 고생을 했죠. 그치, 왜냐면 이거 엄청 건조할 텐데. 네. 오늘도 사건, 사고, 제보 특집으로 사연을 모집을 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게 또 요새 유튜브에서 좀 되긴 했지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사이코패스 의사의 만행. 또 이게 또 하이퍼 나이프 또 있으면서 박은빈 씨. 네.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본에서 연재되었던 사컷 의료 만화가 일본 의료계를 발칵 뒤집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내 외과의 타케다군이라는 만화로 2023년 1월부터 한 일본 블로그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외과 타케다라는 애가 병원에 전전하면서 이제 수많은 의료사고와 비윤리적인 상황을 일으키고 다니고 아무런 그런 죄책감도 없고 수술 실패 그리고 고의적으로 뭔가 좀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의료행위에 기반된 이야기들로 에피소드가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게 마치 히로키라는 의사가 지목이 됐어요. 이거 너무 실존 인물이 실제 아니냐? 같다. 네,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그 작가를 고소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작가가 그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던 분의 따님이 이걸 그린 거예요. 작가님이 어머니를 수술한 거죠? 네. 입원한 지 얘한테 수술 받은 지 며칠 만에 대소변도 가르지 못하고 보행 장애 일으키고 뭐 그런 게 밝혀진 거죠. 일종의 프리랜서 의사인데 그 의사가 사실은 그런 짜릿한 거를 즐기는 사페였던 거죠. 네. 제대로 수술은 안 하고 의도적으로 고통을 준다거나 망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아시잖아요. 신해철 씨 수술했던 위밴드 특히는 의사 면허도 다시 발급받았죠. 사고 치다니면서 네. 계속 의료 사고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우리나라 그 의사 면허 제도가 엉망이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위험한 인물이 이 의료진에 있을 때의 위험성이 최근에 저희도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그 아기들 보는 그 간호사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낙상 마렵다라고 자기 SNS에 글을 올려 아기를 안고 그래가지고 지금 찾아내가지고 막 근데 그게 얘만이 아니라 딴 사람도 그럼요. 얽혀있어서 네. 막 조사 들어가고 좀 난리가 났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 우리 범죄 분석에서는 이제 메디컬 머더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메디컬 머더라는 것을 하나의 대분류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디컬 머더가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부분은 사페인 경우도 많고 사페니까 거기로 가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생명과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신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지마비 환자, 치매 환자, 식물인간 특히 많은 거는 아이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동물.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신경 끊고 자르내고 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신경이 없는데 여기다가 핫팩을 몇 시간 붙여놓고 여기 살이 타는 거 이거 보고 낄낄거리고 진짜 악마 같죠? 그런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보통 사이코패스 의료인 하는데 뭐 옛날에는 머시 머더, 자비살인 뭐 히어로 머더라는 걸로 있었다가 이제 통합해서 할 정도로 많습니다. 미국은 워낙 많아서 그런 거면 전문으로 쫓아낸 게 수사관이 따로 있고. 예. 근데 이거 궁금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의료사고가 실수가 아닌 게 밝혀지면 범죄자로 분류가 가능한지. 아까 그 일본 그 의사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놈들이 100건을 하는데 100건 다 망치는 게 아니에요. 보통 5, 6건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평균적인 의료사고율은 1% 아래쪽이거든요. 이거 갖고 법정에서 이놈들은 또 비싼 변호사들이랑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할까? 그러니까 그걸 감정해 주는 의사도 같은 의사놈들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입증 책임이 환자 쪽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뭐 이제 의사 면허 관련돼서 이거를 뭐 살인, 뭐 강간살인 뭐 이런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실 복권시키기도 좀 용이하고 그렇죠. 의사면허 없애기도 좀 힘들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내시경 이런 거 할 때 조심하시고 마취하고 프로폴 마취하고 뭐 할 때 그런 거 조심하시고 모두 조심하라는 건 아닌데 좀 괜찮은 의사, 괜찮은 병원에 가서 받으시라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요즘엔 녹음기 켜놓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좀 일단은 조금은 조심해요. 우리의
한국의 의사면허 제도가 아직은 불비합니다. 일단 조심하시는 부분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일부 거기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일부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 첫 번째 사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가족에게 생긴 일로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가족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서 개인 사업자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낯선 여성분이 분노에 찬 얼굴로 사업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가 220만 원짜리 자전거 판대 맞죠? 아니 내 아들이 결제를 했는데 지금까지 물건을 못 받았어요. 그분이 보여준 구매 내역을 확인해보니 가족의 회사명과 똑같은 이름의 사이트에서 주문이 이루어졌고 사이트 하단에는 저희 가족의 이름,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그대로 도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당 여성분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이건 누군가가 저희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서 사기를 친 것 같아요. 저희는 자전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쇼핑몰이고요. 사이트 주소랑 정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신고 처리할게요. 사이트는 겉보기에는 매우 평범하고 수상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었지만 이런 식의 정보 도용이 계속되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가족은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실제 판매 중인 상품 목록 등을 챙겨 경찰서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사업자 정보가 도용된 건 안타깝지만 직접적인 근전 피해는 없으시죠? 네, 피해자는 따로 있으세요. 피해자분이 저희 주소까지 찾아오셨고요.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시면 신고 접수는 어렵습니다. 저희 사업자 이름으로 실제 피해자가 생겼고 직접 저희 사업장까지 찾아왔는데 우리는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신고도 어렵다는 현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기력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추가 피해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저희 가족은 지금도 마음을 졸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땐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정보도용 피해자가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까요?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셔서 저희도 이제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그냥 보통 너무나 홈페이지. 일반 홈페이지 사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생각은 뭐 흔히 당해보기 전까지는 상상을 못할 거예요. 내가 개인 사업자를 냈는데 내 번호를 가져가더니 그걸로 사기를 친다. 이게 똑똑하다, 똑똑해. 있네요, 이게 이런 일이. 저는 이 경찰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개인정보를 도용했잖아요. 네.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거를 접수를 안 하지? 그래서 피해가 없다. 아니 피해가 있잖아. 네. 왜냐면 전화번호라든가 이름을 다 도용했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네. 왜 이거를 접수를 안 했는지 피해가 있다는 그게 피해지. 네. 저는 그 경찰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직접적인 자전거를 못 받은 분과 같이 경찰서에 민원실에 가서 이러니까 이분은 지금 피해를 받았다. 220만 원. 근데 저는 개인정보 도용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내주면 정보보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근데 문제는 개인정보를 도용한 이유가 당연히 사기치려고 한 거잖아요. 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왜 접수를 안 받았지? 전 이 경찰이 이게 직무유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예. 하여튼 이게 요새 최근에 또 우리 유명히 알려진 사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안성재 CF의 그 가게를 뭐 가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금 받아먹고 이게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예, 있었어요. 예, 맞아요. 네. 그게 사실 좀 비싸니까 파인다이닝이니까 이게 그렇죠. 몇 명만 모여도 이제 그럼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단위가 올라가니까. 그 직접 손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의도용은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근데 처벌이 굉장히 약하네요. 이게 그래요? 지금 보면은. 네. 네.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는 징역 5년 이하에 벌금 1,000만 원 이하. 보통 큰 피해가 없으면은 벌금으로 끝나죠. 그리고 사기죄 역시도 10년 이하에 2천만 원 이하. 근데 저희가 사기죄 보면 보통 한 2년도 안 살, 1년 반 그렇죠. 살고. 5년 이상은 안 나온대요. 네, 보통 그런 일반적인 게 있고. 그래서 이건 개인정보 무단 수집은 지금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보호법 이 부분 해갖고 하는 건데 네. 왜 접수를 안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찰서 민원실 놈 이상한데. 하여튼 뭐 다시 정식적으로 이제 이런 법령을 얘기하면서 정식적으로 넣으면 받아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경찰에서. 그런 거잖아. 누가 현실 세계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인 척 하면서 네. 다른 사람을 만나. 사기다 하고 다니면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내 이름으로 내 장사하는 거잖아요. 내 평판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법도 있는데 그게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걸 접수를 안 하는 그럼 뭐 하는 놈들이야 이놈들? 어느 경찰서야? 요새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게 신뢰도가 그만큼 개인이 그럼요. 파는 느낌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 피싱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로 안나랑 똑같은 물품을 파는 누군가가 자기 걸 잘 팔기 위해서 안나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신고를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러거나 이렇게 그럴 이게 뭐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역시 세선성이 피해가 오거든요. 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의 처벌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미약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는 너무 변화하는 시대를 법이 너무 못 따라가고 그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너무 빨리 바뀌기도 하고. 미국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게 그 맞는 것 판례 같아요. 중에? 판례로. 그렇죠. 성문법 우리는 너무 성문법에 가깝고 실제로는 미국식으로 좀 판례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워낙 이거 자체에 너무 딱딱해요. 네. 어쨌든 이분은 다시 말씀드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시고 혹시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이걸 해갖고 같이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경찰서에 다시 신고를 넣거나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사이트를 없애야 되잖아요. 내 명의를 이런 거. 그 사이트 할게 그걸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나와 있는 명의도용. 명의도용에 대한 것도 금융감독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이 변호사에 올린 그 유튜브를 봤는데 상담만 일단 하고 해도 이후에 좀 솔루션을 좀 제시를 많이 해주신다고 해요. 근데 보통 상담이 한 5만 원, 이제 10만 원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뭐 크게 비싸진 않아요. 상담받고 조언을 받아서 이후에 그분과 함께 할지는 개인이 해결할지는 본인 판단이다. 그 정도 돈은 네. 5만 원, 10만 그렇죠. 원은. 네, 왜냐하면 피해가 훨씬 더 크니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사연 메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수상한 메일 한번 듣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 중에서 항상 찝찝함을 갖고 있던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2년 전 제가 살던 동네에 곰탱이 보드게임 카페라는 이름의 가게가 생겼습니다. 매일 지나가던 길이 있던 건물 2층이었고 보드게임이 유행했을 당시에 친구들과 자주 가던 추억도 있어서 오픈하면 가봐야지 하고 눈여겨보던 곳이었죠. 그런데 귀여운 이름과 달리 가게 외관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창문마다 나무판이 덧대어 있고 어디에는 커튼, 어디에는 검정색 시트지로 완전히 밀폐가 돼 있어요. 건물 외벽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도를 검색해보니까 카페 이름조차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낮엔 조용하고 인기척도 전혀 없는 그 공간이 밤만 되면 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차들이 골목에 가득 주차되어 있고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는 남자 어른들의 고성도 들렸어요. 게다가 그 좁은 골목에 차량들이 가득 들어차면서 이웃들의 불편함도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에 사진과 함께 신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도착한 답변은 여기는 그런 신고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우스나 더벅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신고는 자체 종결됐습니다. 그런데요, 2주일쯤 지나서 어느 날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그 가게가 완전히 철수된 상태였습니다. 불빛도 밤마다 보이던 차량들도 소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근처를 떠나게 되었고 가게는 기억에서 잊혀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생각나서 곰탱이 보드게임 카페를 구글에 검색해봤는데 가게는 이미 사라진 상태로 검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곳처럼요. 그곳은 정말 수상한 곳이었을까요? 신고는 접수 불가였지만 그 직후에 철수된 상황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요. 마치 신고 들어온다더라 라는 말에 재빨리 도망간 타짜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이미 사라진 일이지만 그때의 이상한 분위기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가게 사진과 이름도 함께 보냅니다 라고 해서 사진이 왔는데 귀여운 그냥 보드 그런 느낌의 사진이에요. 겉에 보기에는. 네. 일단 보통 그 일일이 신고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왜냐면 여기 사행산업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제 적당할 때 빠집니다. 한 달 넘기질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치고 빠지는 지금 떴다방 같은 형태가 되니까 오. 간혹 아약하는 애들, 약하는 애들의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요. 이런 거죠. 호프집까지 채워놨는데 조금만 열다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상한 사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비슷한 메일이 하나 왔는데 이것도 좀 봐주실래요? 그 2018년 집 근처 독서실을 찾다가 발견한 낡은 건물에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독서실을 방문했고 내부에 남녀 독서실이 나뉘어져 있었고요. 여자 독서실 내부가 이상했다. 책상도 없는 좁고 더러운 공간에 작업복, 신문지, 운동화만 가득했고 생활 흔적은 없고 여러 명이 밀집한 듯한 이상한 흔적만 존재를 했습니다. 몇 분 사이에 사람의 흔적은 또 사라졌고 며칠 뒤에 다시 갔을 때 문이 잠겨 있고 정전 상태. 이걸 온라인에 공유를 한 뒤에 해당 건물 그 지주가 건물 매입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댓글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장소가 과연 독서실이었냐, 뭐 어떤 의심스러운 공간 아니었냐, 뭐 이런 메일이었어요. 보통 그런 경우 독서실 이런 데 위장된 형태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형태의 업장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허가를 받지 않고 뭔가를 만들거나 이를 포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환경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안 받고 하고 짧게 패고 빠지는 그런 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장 위험스러운 건 뭐 도박장이나 아니면 마약 같은 이런 건데 그렇지 않고 그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은 그런 숙소 같은 거죠. 외국인 그 노동자들 잔뜩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데 잠깐 공간 필요한데 이런 게 있는데 문제가 그러면 도시 외곽이나 여기 저런 데로 하지 여기 이런 독서실 이런 데로 해느냐? 도시 외곽은 더 위험해요. 그렇죠.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독서실 같은 사람이 어차피 왔다 갔다 하니까 짧게 쓰고 버린다. 그런 것 같아요. 위험한 공간이 덜어 있지만은 주변 시민들을 위해하는 뭐 그런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들 뭐 하고 치고 그렇죠. 빠지는 예. 네,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런데 많다. 좀 위험하면은 네. 이런 경우는 제일 편한 게 그 동네에 통장이 있어요. 통장 아줌마나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돼요. 그럼 또 하나는 상인회 같은데 빠삭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해요. 우리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욕 먹으니까 상가 번외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빠르죠. 자, 다음 메일도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일이 있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결혼 후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저희 라인에는 총 3가구가 살고 있고 입구 기준으로 첫 번째가 저희 집, 두 번째가 문제의 이웃집, 세 번째는 조용한 노부부 댁입니다. 이 아파트는 노인 세대가 많은 곳이라 조용한 편이고 층간소음 같은 문제도 없었던 곳이었어요. 3년 전 이사를 왔을 땐 두 번째 집엔 젊은 부부와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같이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년 전쯤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또 낯선 학생들 왔다. 근데 부모 자식 같지는 않던데. 이상하네. 맨날 애들이 들락날락하더니 오늘은 교복 입은 애가 문신까지 있었어. 그때는 쉼터 같은 건가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새벽마다 고함 소리와 쾅쾅 문 닫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귀가 밝은 편인데 한밤중에 쾅쾅쾅 에이 씨발 하는 소리에 깨고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도 다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어떤 날은 사람끼리 싸우는 듯한 소리, 막 억울하고 악에 바친 목소리까지 정말 생생하게 집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으악! 쾅쾅쾅! 에이 씨발! 이 소리가 반복이 됐고요. 새벽 2시 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부부는 결국 직접 옆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집안에서 또 에이 씨발!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고요. 문을 열자 문신이 있는 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왜요? 문 좀 조용히 닫아주시겠어요? 자다가 너무 놀라서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억울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답을 해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학생이 저희를 쳐다보며 따라오는 듯한 시선을 느꼈고 조금 있다가 현관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지만 인터폰을 켜고 확인하려는 사이에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 후에도 새벽 3시 30분까지 쾅쾅 소리와 욕설이 계속되었어요. 그날 집안에서는 이상한 나프탈린 냄새도 났고요. 무엇보다 혼자 살 수 없는 구조의 방인데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강한 느낌? 무섭기도 했지만 실제로 더 괴로운 건 이런 소리에 예민해져서 제 일상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응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음 소음 발생 시 대면은 피하고 인터폰으로만 소통. 두 번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옆집 학생 부모나 집주인 연락처 요청. 세 번째, 녹음 및 날짜 체크 후 소음이 심한 날엔 경찰 신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경찰이나 관리사무소가 명확하게 대응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많아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네. 경찰에 신고하세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 층간소음 관련된 부분이 많잖아요. 계속 민원이 들어가면은 경찰이 와서
확인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안에 그냥 정상적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거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을 그냥 거기에 그냥 갖다 놓는 거죠. 어디에서 아니 그냥 가족이. 막내가 좀 약간 좀 미쳤다 그래서.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뭔가 여기가 애들이 아지트가 뭐 된 거 그런 아닐까요? 느낌이에요. 그런 숙소 같은 느낌, 일종의 가출팸 같은 느낌이죠. 그런 제가 보기엔 그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설프게 대응하는 게 가장 문제. 여기처럼 가서 뭐 두들겨 갖고 하면 난 무서웠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가서 층간소음 때도 같이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층간소음 때 칼 맞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계속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건 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녹음하고 날짜 체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최고다. 그리고 나서 그게 왔다 갔다 경찰이 왔다 갔다 하면 경찰이 또 관리사무소라든가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도 대응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생각해 보시면 세 집이 있는데 피해를 보는 거 이 집밖에 없는 거예요. 알려야지. 경찰에 신고를 하든 뭐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뭔가를 부산하게 내가 좀 살기 힘들고 얘기를 알려야지 뭐가 액션이 되지. 그냥 조용히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엄마랑 아빠랑 막 이혼하네 마네 해가지고 엄마가 집 문 잠그고 아빠가 막 드릴 같은 걸로 집 문 부술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런 경찰 바로 오던데요? 그렇죠. 온다니까. 온다. 아니, 전화하면. 복도에 들이든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바로 오지. 당연히 전화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뭐라 좀 이 사연자 같은 경우도 지금 험상궂은 문신한 애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저기 사람 비명소리 듣고 난리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이렇게 막. 하면 100% 오지 않으면 그래, 큰일 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뭘 참기는 여기가 어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그런 거 하라고 경찰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매일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직접 가시지 말라. 큰일 맞아. 난다. 네. 위험해. 아, 그래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가능하면은 경찰의 도움이라든가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 우리 경찰 왔는데 이제 아빠라고 하니까 못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못 데려간대요. 네. 아빠라고 하니까. 네. 그러더니 아빠가 집에 갔어요. 그렇게 되면 돼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 네. 더 이상 뭐 안 하고. 그럼요, 경찰 보고. 그럼 어. 경찰이 또 달래잖아요. 네. 다시라고. 이건 좀 복잡해. 너무 알아들어요, 대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조공이 왔는데 이게 뭐 잔뜩 붙어 있잖아요. 우와, 아니 해외에서 왔나 봐요 특배가. 이게 갑자기 저한테 뭐가 왔는데 우편이 왔어요. 네. 통관에 걸린 물건이 저하게 막 밀매한 것처럼 모약도 아니고 왔다 그래가지고 시킨 적이 없는데. 이 신고를 안 한 물품이 들어있어. 식료품은 해야 네.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무슨 뭐 간이 뭐 통관하고 뭐 해서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하나 들어있는 거 먼저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베로이님, 호하나님, 김PD님, 수메와 크라임을 애정하고 사랑하는 열렬한 팬입니다. 조공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미안합니다. 이제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이번에는 보내야지 하면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그만 조공을 보내봐요. 여기선 플랫비하고 나름 인기 브랜드인 빈야드 바인스 스웨터 세 분이 나란히 입으면 예쁠 것 같아 보내봅니다. 수메와 크라임 항상 응원할게요. 오랫동안 부디부디 해주세요. 베로이를 무척 애정하는 미국에서 베로이 포에버. 아, 그렇습니다. 이게 안나님. 오? 그리고 이게 아마 교수님. 예. 와 귀여운데? 감사합니다. 우와 제 우와. 거.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건데 감사합니다. 원단이 감사합니다. 엄청 좋은데요? 좋은 게. 이거 잡는 순간 이 원단이 와. 너무 좋아요. 참고로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 위해서 혹시나 진짜 꼭 해외에서 보내주시고 싶다 하면은 이 통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너무 정성이다. 너무 정성이야. 네, 옷을 또 너무 보내주실 줄 그러니까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옷은 진짜 원단이 너무 생각외다. 좋은데요? 근데 죄송한데 제게 제일 큰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우리는 없는 게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전 가슴이요? 라고 할 뻔했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원단이 너무 좋은데요?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자, 여기 크라임 플러스 구독 꼭 해주시고요. 밑에 크라임의 팟빵닷컴으로 나가는 주소 있죠? 일로 메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즐거움과 슬프고 뭐 화나는 일, 그다음에 나누고 싶은 경험담 같이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